드론 230기가 동시에 이륙했다. 새벽 하늘을 가로지른 그 비행체들은 단순한 정찰이 아닌 러시아의 심장부를 겨냥한 작전의 시작이었다. 수시간 뒤 레닌그라드주의 프리모르스크 항구가 불길에 휩싸였고 검은 연기가 발트해를 뒤덮었다. 이는 전선이 아닌 후방을 타격한 새로운 전쟁 방식의 서막이었다. 프리모르스크는 러시아 북서부 상트페테르부르크 북쪽에 위치한 항만 도시다. 이곳은 발틱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종착점이자 하루 약 100만 배럴의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출구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국가 수입의 핵심이자 군사작전의 연료이며 프리모르스크는 그 중심에 서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지점을 정조준했다. 전장이 아닌 경제의 혈류를 끊는 전략이었다. 단순한 시설 파괴를 넘어서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러시아의 비공식 수출망, 일명 그림자 선단을 겨냥했다. 이 선단은 법적 소유주가 불분명한 유조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세이셜 등 편의치적 국가에 등록되어 있다. 항해 중에는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이성 위치 정보를 조작하며 공해상에서 선박간 유류를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 적이고 진실되며 꾸밈 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번 공격으로 커스토, 카일린, FOS 4세척의 유조선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커스토는 약 70만 배럴을 운송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이며 카일린과 FOS 4 역시 각각 10만 톤 이상급의 중형 선박으로 파악됐다. FOS 4는 홍콩 국기를 달고 있었지만 러시아 관련 기업과의 연결성이 확인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외견상 외국 소속이라 하더라도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라면 예외 없이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 드론들은 한 번에 몰려오지 않았다. 러시아의 방공망을 압도하기 위해 파상적으로 공격했으며 각 기체는 항만의 특정 목표를 개별적으로 겨냥했다. 공격 직후 공개된 위성 사진에는 파괴된 적재시설, 불타는 유조선, 파편으로 뒤덮인 부두가 명확히 나타나 있었다. 프리모르스크의 4개 주요 선적시설 중 절반이 완전히 가동 중단 상태에 들어갔으며 항구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피해 선박 중 일부는 완전히 전력에서 이탈했고 선원 28명이 긴급 대피했다. 항구 가동 능력은 최소 50% 이상 감소했고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원유 수출량 감소는 국제시장에서의 러시아 원유 가용성에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수출 스케줄은 혼란에 빠졌다. 몇몇 보험사들은 러시아 해역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상향 조정했고 외국 선사들은 운항 경로 변경을 검토했다. 단일 사건이 아니었다. 하나의 항구 타격이 국제 해운과 보험 시장에까지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이 공격은 단순한 시설 파괴가 아니었다. 러시아의 전쟁 운영 자금줄, 즉 원유 수익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전략적 작전이었다. 서방의 제재가 가격 상한과 수입 금지 등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인식하고 제재를 물리적으로 집행하는 새로운 방식, 즉 무인기 전술을 통해 수출선을 절단했다. 이는 곧 드론이 날아다니는 금수 조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되었다. 또한 이번 작전은 러시아의 방공태세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프리모르스크가 위치한 레닌그라드주는 전통적으로 전선과 멀고 안전하다고 여겨진 지역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 후방 깊숙한 곳까지 정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해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피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 내부의 심리적 안전지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러시아 국민들 중 많은 이들이 전쟁은 남쪽의 일이라 여기고 있었으나 연기로 뒤덮인 프리모르스크 항해 영상은 그 믿음을 산산조각냈다. 소셜미디어에는 항만 인근의 폭발 장면과 대피하는 직원들의 영상이 연이어 올라왔고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항구 하나가 불타는 장면은 전장 밖에서 체감되는 첫 번째 내부 타격이었고 국가 체계 전반에 경고를 보내는 신호탄이었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뚜렷한 방향 전환을 보이고 있다.
전선을 밀어붙이는 대신 적의 병참선과 경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마비시키는 방향이다. 무인기 전술은 가격 대비 효율이 높고 실패 시에 정치적 부담도 낮다. 하지만 성공 시에는 적국 전체의 시스템에 광범위한 피해를 준다. 이처럼 공격 비용은 작고 영향력은 큰 방식이야말로 현재 우크라이나가 집중하는 방식이다. 전통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식은 영토 점령이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전쟁의 목표는 움직이는 선박을 멈추게 하고 보이지 않는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지도를 바꾸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경제 동맥을 멈춰 세움으로써 전장의 주도권을 바꾸고 있다. 이는 분명히 전쟁의 형태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 프리모르스크에서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른다. 소방차의 사이렌, 파손된 선박, 침묵한 항구, 탄약 대신 연료가 타고 있다.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이곳은 분명 전쟁터다. 그리고 이 조용한 파괴가 가장 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레닌그라드주의 키리시 정유소는 러시아 전체 정유 용량의 약 6%를 차지하는 핵심 시설이다. 이곳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북서부 산업지대의 연료를 공급하는 중심 허브로 연간 약 1,800만에서 2,000만 톤의 석유를 처리한다. 2025년 9월 14일 새벽, 정유소 상공에 나타난 수십 기의 우크라이나 무인기들이 시설 중심부를 향해 돌진했다. 방공망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중 한 기가 정유소의 크래킹 타워에 직접 충돌했고 곧 거대한 화염이 솟아올랐다. 크래킹 타워는 원유를 휘발유나 경유 등으로 전환하는 핵심 설비로 이곳이 파괴되면서 정유소 전체 가동이 즉시 중단되었다. 불길은 몇 분 만에 수십 미터 상공까지 번졌고 인근 주민들은 충격음과 연기로 인해 긴급 대피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당국은 사건 직후 일부 드론 파편에 의한 국소 화재일 뿐이라며 큰 피해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개된 위성 영상과 민간 영상 자료는 공식 발표와 현격히 달랐다. 까맣게 그을린 벽면, 휘어진 철골 구조물, 그리고 연기를 뿜어내는 저장 탱크들이 뚜렷이 포착되었다. 민간 촬영 영상에서는 폭발 당시의 충격파와 혼비백산한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유소 가동이 중단되자 가장 먼저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심의 주유소에 여파가 미쳤다. 차량 대기열이 수백 미터까지 이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분량만 판매하는 제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고급 주유소만 영향을 받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중저가 주유소와 대중교통 연료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대중버스 일부 노선은 운행 간격을 늘렸고 시 외곽 지역에서는 유류 배급이 지연되면서 물류 배송까지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혼란은 단지 북서부에 그치지 않았다. 키리시 공격 당시 우크라이나는 이미 9월 초부터 러시아 전역의 정유시설을 순차적으로 타격하고 있었다. 극동 지역, 크림반도, 리아잔, 사라토프 등 주요 정유소가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러시아 전체 정유 능력의 약 17%가 일시적으로 멈췄다. 극동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3배로 치솟았고 일부 도시는 비공식 암시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중부 산업지대에서는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으며 긴급 차량과 군수 물류까지 연료 부족을 겪고 있었다.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눈에 띄지 않는 제3의 타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공중이 아닌 지상, 그것도 러시아 영토 깊숙한 후방에서 실행된 정밀한 철도 파괴 공작이었다. 9월 13일에서 14일 사이 북부 수송로의 한 철도 구간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보안국, SBU,과 국방정보국, HUR,이 협력하여 수행한 작전으로 원유를 운송하던 열차가 표적이었다. 폭발물은 주요 군수 수송 루트상에 설치되어 있었고 열차가 통과하는 순간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15량의 유류 탱크가 탈선하며 불길에 휩싸였다. 열차 후미에 탑승해 있던 무장 경비병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선로 근처에 대기 중이던 기술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폭발과 화재로 인해 인접 선로도 손상되었으며 해당 구간의 모든 열차 운행이 최소 24시간 이상 중단되었다. 이 철도망은 러시아 중부 산업지역과 북동부 전선인 하르키우,
수미 방면을 잇는 주요 수송축으로 군수물자와 연료가 집중적으로 이동하는 노선이었다. 이러한 파괴 작전은 공습과는 달리 전자 신호나 항적을 남기지 않는다. 외부에서 감지하기 어렵고 작전 직후에도 명확한 가해자 추적이 불가능하다. 실행 주체가 국경을 넘어 침투했는지 아니면 러시아 내부의 협력 세력이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안보당국의 내적 불안을 키우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동시에 동남부 전선인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타격이 있었다. 목표는 러시아의 고급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인 조어 파워였다. 이 시스템은 적 포탄의 탄도 궤적을 분석해 즉시 위치를 역산하고 반격 좌표를 러시아 포병 부대에 전달하는 장비다.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 포병이 발포한 직후 이 레이더가 활성화되었고 우크라이나는 곧바로 해당 전파 신호를 탐지했다. 우크라이나의 비라엠 정밀 유도 로켓이 곧장 발사되었고 수십 초 만에 주파업 레이더는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이 타격은 단순한 장비 손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는 전쟁 초반부터 포병 우위에 의존해왔고 주파억 시스템은 그러한 전력의 핵심 감시 수단이었다. 이 시스템의 제거는 해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포병의 생존율과 작전 지속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전장 주도권의 일시적 전환을 가능케 했다. 적의 눈을 멀게 한 셈이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이제 분명해졌다. 전면 공세가 아닌 보급선과 통신망, 감시 시스템 같은 전후방 간극을 겨냥한 비대칭 타격이다. 주요 정유소가 불타고 수송망이 끊기고 방어 감시망이 무력화된다면 러시아의 군사작전은 유지 불가능해진다. 이는 단발적 전술이 아니라 연속적인 마비 작전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장의 형태와 의미를 바꾸고 있다. 눈에 보이는 영토 확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피로 축적. 기름 한 방울, 선로 한 줄, 레이더 한 대가 멈출 때마다 러시아의 전쟁 능력은 줄어든다. 드론과 정밀 유도무기, 내부 협력자, 그리고 정보전이 결합된 이 새로운 전쟁 형태는 구시대식 군사력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전면적 교란이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전장을 창조하고 있다. 전선에서의 총성보다 후방에서의 침묵이 더 위협적인 시대. 불이 꺼진 정유소, 멈춰선 열차, 전파를 잃은 레이더. 그것이 이 전쟁의 새로운 승리 조건이자 러시아 체계의 가장 치명적인 균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